반갑습니다. 공장계 행작 만행작 김만희입니다. 자, 오늘 드디어 우리가 2021년 지방직 9급 서울시 시험을 쳤죠. 네, 시험을 치시고 이 강의를 보고 계신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박수 한번 쳐드리죠. 자,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시험은 끝났지만 이제 다음을 준비하실 분도 있고 또 오늘 시험 쳤던 것들이 어떤 내용들이 어떠한 상황이었는지 좀 복귀하면서 점검할 분도 계시겠죠. 자, 그래서 오늘 특별히 지방직 9급 해설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자, 이 해설 자료들은 이미 네이버 카페 만행작에 올려뒀으니까 꼭 참고하시고, 알겠죠? 또 공단기 자료실에도 올려뒀으니까 어디서든 편한 데 들어가셔서 다운받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드디어 작년부터 그 코로나의 상황을 딛고 각지에서 비대면으로 열심히 공부하신 여러분들이 이제 올해에 어떻게 보면 9급의 마지막 시험이라고 볼 수 있는 지방직 서울시 이 시험이 어땠는지 한번 따져보는 전체적인 검토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죠. 자, 네이버 카페 만행작 지금 들어가셔서 오픈 카페니까 언제든지 자료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클릭해서 가시면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자, 올해 2021년 지금 지방직 전체에 대한 한번 총평을 해드리면은 전체적 평가, 즉 난이도 측면에서 본다면 일단 이번 지방직 9급 시험은 난이도에서 조금 평이하게 나왔었습니다. 평이하게. 예외적으로 한 문제 정도 지방의회와 지방권력기관의 구성 부분에서 조금 예외적 문제를 하나 냈지만 나머지 11문제는 어느 정도 예상되었었고 평범한 수준에서 들어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말하는 평범한 수준이라는 것은 정상적으로 행작 학습을 하고 준비해 오신 분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알겠죠? 갑자기 막 벼락치기 해서 딱 들어간다 이런 개념은 아니고, 그리고 분포로 봤을 때 상대적으로 지금 지방직이라는 걸 조금 의식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국가직보다는 지방직 관련 그리고 인사 재무 관련 문제가 조금 더 나왔다는 점, 그러나 큰 차이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전체적인 난이도에서 봤을 때는 다른 과학도 마찬가지겠지만 좀 평이했었고 분포도에서는 약간 정상적 패턴을 갖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내용상에서 엄청 튀거나 여러분을 곤란하게 빠뜨릴 만한 문제는 한 문제 정도였고 그것도 충분히 풀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이번 지방직 시험에서 9급에서 결국 우리가 수업 직전 라이브로 했던 이 또또 특강이라든가 총정리 특강 보신 분 아시겠지만 여기에서 다 나왔죠. 알겠죠? 자, 라이브로 아주 짧게 해서 바로 화요일이었고 그리고 저번 주 화요일이었고 그때 이런 내용들이 나올 거니까 꼭 확인하고 점검하셔야 됩니다 라고 해서 아마 만행작 또또 특강을 들으신 분들은 진짜 현장에서 저희 음성 지원 서비스의 효과를 누리셨겠죠. 네, 그래서 앞으로의 공부 방향은 뭐냐면 이겁니다. 결국 뭐 만행작이 잘났다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물론 그런 의도가 좀 있습니다만 그보다는 앞으로의 이 행작학습법은 사실 이번 지방직은 좀 더 어려운 케이스로 가기 위한 전초전일 거라고 예상했었는데 생각보다는 좀 쉽게 나왔습니다만, 그러나 이제 2022년에는 확실히 전공 과목의 성격을 제대로 드러내겠죠. 제대로 드러낼 겁니다. 이 한 번의 이 변신이 정말 무서운 거죠. 시험이란 건 여러분이 1년을 준비하는 과정이니까. 앞으로 행작학습법은 제가 누차 수업 때 강조하지만 행작다운 학습을 하셔야 됩니다. 행작은 행정학답게 하셔야 되는 거지 어설프게 혹은 다른 과목처럼 하시면 안 됩니다. 행작답게 학습을 하자. 그리고 이 행작답게 하는 것 속에서 또 중요한 건 해야 될 걸 정확히 한다는 거. 그러면 그 해야 될 것들이 뭐고 행작다운 건 어떤 거냐? 바로 기본 이론 과기세가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고 리딩 복습이라든가 여러 방법으로 커리큘럼을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 꼭 행작답게 그리고 제대로 된 걸 하면, 행작은 지금도 지금 카페에도 보면은 고득점 했다, 아주 또또 특강으로 아주 유효했다 이런 평가의 글들을 많이 올려주고 계신데 물론 저도 기쁩니다만 바로 이러한 방법 속에서 행작답게 해야 된다는 점 알겠죠? 그건 정확한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전체 문제를 한번 점검해 보면서 앞으로의 방향성을 좀 더 가늠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겁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해설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 해설에 관련되는 자료들은 네이버 카페 만행작에 올려두고 있고 공단계도 있으니까 클릭해서 세부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셔야 됩니다.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자료들을 토대로 해서 이제 좀 스피드하게 뭐 많은 시간 오늘 고생하셨는데 여러분이 진을 뺄 이유는 없으니까 좀 더 스피드하게 핵심적 사항들이 어떤 거였는지, 그리고 공부 방법에서 무엇을 중시해야 될지, 그리고 주의해야 될 사항이 어떤 것들인지 이러한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좀 스피드하게 한번 정렬해 보겠습니다. 알겠죠? 이제 참고로
원래 올려드렸던 또또 총전이 특강, 라이브 특강 꼭 여러분이 참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갑니다. 자, 1번이죠. 정치행정 이론론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냈는데, 제가 수업 시간에 정치행정 이론론이 갖고 있는 본질은 결국 행정이 정치적, 정책적 결정 역할을 함께 해가면서 그 이면에는 공사 이원론이 위치하면서 함께 돌아갈 거다라고 했었죠. 네, 그 구조 그대로 돌아왔습니다. 1번에 행정국가의 등장과 관련성이 깊다. 그렇죠. 행정의 확대, 바로 정치행정 이론론은 행정의 확대를 토대로 해서 가기 때문에 행정의 확장적인 모습은 결국 정치행정 이 관점에서 본다면 행정국가, 큰 정부 지향적 모습이 그대로 들어올 수밖에 없죠. 자, 2번 윌슨의 행정연구가 공헌 아니죠. 윌슨의 공헌은 어디였다? 정치행정 이원론적 관점에서 이제 행정을 위해서 정확한 경영입니다만 행정과 경영을 위해서 정책 요소를 배제하자 정치행정 이원론입니다. 그래서 정치는 의사결정이고 행정은 결정된 내용을 집행한다. 이건 전형적인 이원론적 내용이죠. 바로 이러한 내용들이 우리 기본서에 만행적 기본서에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네. 행정은 경영과 비슷하여 하며 행정이 지향하는 가치로 절약과 능률을 강조하였었다. 이 절약과 능률의 논리는 바로 정치행정 이원론, 공사 이론론에서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틀렸습니다. 적중 근거 제가 밑에 기본서 페이지를 넣어드렸으니까 참고로 한번 보십시오. 그렇죠? 그대로 이 내용들이 쏙 들어가 있고 거의 변형 없이 제 기본서에 있는 것들이 그대로 쏙쏙 들어와 있다는 점. 자, 참고하시면서 그 다음 2번 가보겠습니다. 2번. 신공공관리론의 지향은 기업가적 정부. 제가 또또 특강할 때 앞에서 이론 전개에서 과감하게 생각해버리고 바로 신제도주의 그리고 신공관리론 이러한 것들 거버넌스 이러한 내용들만 이번에 준비하라고 했죠. 그 내용들 토대로 왔는데 이 문제 기업가적 정부의 방향은 행자하게 조금이라도 보신 분이면 전형적인 문제 패턴입니다. 그래서 이런 단어 나열식의 패턴들은 잘 안 들어오는데 이번에는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체감 난이도를 굉장히 쉽게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여기서 이 경향이 계속될 거다 아닙니다. 알겠죠? 이번 시험은 행작 전개 방향에서 조금 예외적으로 쉽게 들어와 있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특히 내년을 준비하시거나 행작을 이제 사회에서 바꾸어서 전략적으로 고민하시는 분들은 이 점 제가 학습법에 대한 이야기했던 것들을 꼭 고려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기업가적 정부, NPM에서 지향하는 이 기업가적 정부, 이 기업가, 정부의 효율성을 위해서 생산성 증대를 위해서 즉 정부 실패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모형이 기업가적 정부죠. 그렇다면 이 기업가적 정부의 핵심은 자, 경쟁지향적이고 성과지향적이고 고객지향적 정부의 모습을 타겟으로 해서 갈 거다라고 했죠. 그럼 이 다 들었죠. 경쟁, 성과, 그리고 미래지향적 사전 예방적 정부의 모습. 요거 사전 예방적 정부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전형적인 노젓는 정부가 아니고 뭘 한다? 그렇죠. 스티어링하는 바로 방향잡기의 정부의 모습으로 전환됩니다. 네, 이건 어떤 내용을 보더라도 당연히 들어가 있어야 될 핵심적 내용이죠. 또보기에도 넣어드렸던 내용입니다. 스티어링하는 정부. 네, 맞습니다. 자, 이번의 문제는 2번으로 푸실 수 있었을 거고 그 다음 공직분류체계. 이 문제 보면 반가우셨을 겁니다. 바로 지방직 대비 며칠 전에 하면서 요 공직 분류에서 이들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저희가 콕콕 찍었던 사람들이 다 들어있죠. 첫째, 소방공무원은 뭐다? 그렇죠. 특수경력직이 아니고 경력직의 특정직이었죠. 특히 이 사람을 제가 설명할 때 국가직으로 전환된 것까지 알아두세요라고 했죠. 바로 들어왔고 그리고 바로 또북 PPT 자료를 보시면 보일 텐데 국회 수석 전문위원 별정제 중에 제가 또 딱 국회 수석 전문위원 이 사람을 딱 등장시켜 놨는데 일반직이 아니었죠. 네, 그래서 틀렸고 차관에서 3급 공무원까지 1급에서 3급은 고위공무원 다니고 차관 장관은 뭐다? 정무직이죠. 정무직 특정직이 아니고 정무직. 자, 경력직 공무원은 실적과 자격이 임명되고 신분이 보장된다. 이건 완전 기본서 문장입니다. 그대로 알겠죠? 4번은 바로 이 경력직에 대한 정의죠. 네, 그래서 이러한 분류체계에 들었다 하더라도 우리는 충분히 맞춰야만 되는 문제고 맞출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너무 잡다하게 제가 누차 말하지만 행작을 잡다하게 막 외우고 두무쳤다고 하는 것들이 이제는 의미 없습니다. 그런 공부는 잘못된 공부죠. 그래서 같은 노력을 붙더라도 이제 제대로 된 효율적인 합격을 위한 공부를 여러분이 꼭 지향하고 가셔야 됩니다.
자, 4번이고 3번 가보죠. 예산제도입니다. 자, 예산의 흐름 제도 관련돼서 핵심적 사항들에 대해서 자, 전개가 이렇게 된다고 했죠. 자, 한번 리뷰해 보면 LIBS는 바로 뭐다? 행정부를 의회가 통제하기 위한 통제지향적 예산제도고, PBS 같은 경우에 성과주의의 예산, 즉 성과, 단위 원가와 업무량의 관계에서 성과를 지향해가는 관리지향적 예산제도고, 그리고 PPBS는 범정부적 차원에서의 기획과 직권화를 위한 예산제도, 그리고 연기준 예산제도는 바로 우선순위 랭킹을 토대로 해서 감축 관리를 지향하는 제도라고 했죠. 그래서 품목별 예산제도는 행정부의 재량, 아니요, 이 재량 좀 줄여보고자 나온 게 품목 단위의 합법성 위주의 통제지향적 예산입니다. 그래서 바로 1번이 틀렸고, 2번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사업의 단위 원가를 기초로 하여 예산을 편성한다. 요 단위 원가 왔죠. 그래서 단위 원가 뭐 여기에다가 업무량을 곱해서 이렇게 계산을 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도로 포장하는 케이스 설명을 드렸죠. 바로 그대로고, 계획예산제도에서의 장기적 계획과 단기적 예산을 연계한다. 장기적 계획과 단기적 예산을 연계한다. 요 기본서에 있는 그대로 적중해 놨던 문장입니다. 그리고 합리주의죠. 합리주의 알겠죠? 합리주의입니다. 우리가 LIBS, PBS까지는 바로 점정주의고, PPBS, 제로베이스는 바로 합리주의. 이렇게 크게 대분 양분화시켜서 볼 수 있던 분류였습니다. 연기준 예산제도는 예산을 편성할 때 전년도 예산에 의해받지 않는다. 자, 이 표현은 전년도 예산에 의해받지 않는다는 것은 기존의 예산, 신규산 모든 걸 제로화시킨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검토하고 들어간다. 이 의미에서 나온 이야기였습니다. 네, 이것도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이었죠. 자, 자세한 건 만행작 2권 215페이지에도 있습니다. 자, 다음 가볼까요? 네, 5번입니다. 5번. 자, 특별회계 예산과 기금입니다. 이 특별회계 기금은 국가직 대비 또또에서 했었고, 또또 정리할 때 항상 강조해드렸던 내용이었는데 또 그대로 탁 들어왔군요. 자, 보면 기금은 특정 수익과 지출의 연계가 강하다. 자, 옳지 않은 건데, 특별회계 예산은 세입과 세출이라는 운영 체계를 지닌다. 그리고 바로 이 특별회계는 한목적 사원의 기금보다 자율상 탄력성. 자, 특별회계와 기금 둘 다 법률에 근거하고 가지만 둘을 딱 대조했을 때 기금이 신축적 운영을 목적으로 하고 특별회계는 목적적 사업을 고정하고 있기 때문에 어떠하다? 경직적이다. 이 특별회계 단체주의 경직적이다. 꼭 기억해 두세요라고 강조했었는데 바로 그걸로 함정을 팠죠. 틀렸습니다. 자, 특별회계 예산과 기금은 모두 결산서를 국회에 제출한다. 그렇죠. 의회의 컨트롤 범위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됩니다. 3번. 네. 지금 5번까지 하고 있는데 했던 내용들이 거의 다 들어와서 또 특강 기본서에서 적중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번 시험에 단연컨대 거의 19문제가 우리 수업에서 정리할 때 들어와서 제가 딱 요 범위에 이거 내용 정리하고 계셔야 됩니다라고 찍어서 여러분에게 요리해드렸던 내용이죠. 네, 그 내용들입니다. 자, 6번 갑니다. 지방재정. 자, 지방재정이라고 들어올 거라고 예상해드렸는데 이 지방재정에서 그래도 난이도를 많이 높이지는 않았습니다. 자, 재정 자립 또는 일반 회계 세입 중에 지방세와 세외 수입, 요거 출전이 장난쳤죠. 왜 이렇게 장난을 쳤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재정 자립 또는 자주 재원과 의존 재원 중에서, 즉 일반 회계 중에서 자주 재원이 차지하는 비율, 요게 바로 자립도죠. 자주도가 아니라. 이런 자립도 상황에서 그럼 자주 재원에 뭐가 들어가냐? 지방세와 세외 수입을 합쳐서 뭐 자주 재원이라고 부르죠. 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세를 의존 재원. 그러니 이 말이 이 말인 거죠. 네, 그냥 언뜻 읽을 때는 뭐지 싶겠지만 똑같은 말입니다. 네, 이러한 장난을 쳤습니다. 국고보조금 지방재정 운영의 자율성을 제고한다. 제고 높여준다. 높이긴 안 높이죠. 국고보조금은 특정 재원으로서 제한적이고 통제가 많다고 말씀드렸죠. 네, 그래서 틀렸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지역 간의 불균형, 재정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한 제도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수직 수평적 불균형의 조정제도로서 지방교부세가 들어와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지방자치단체는 재예방 및 복구 사업의 경비를 조달하기 위해서 채권이었죠. 지방채가 전형적인 게 지방재정법에 정의되어 있는데 이런 거 법령 특강에도 한번 정리를 했었는데 재예방 복구사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
그 외에도 예를 들어 이 지방채를 차환 다시 갚기 위해서 지방채를 발행할 수도 있고, 또 공유지 개간이라든가 공유지 경비 처리되는 것을 위해서도 할 수 있고, 예상되지 못했던 천재지변에 대해서도 요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범위를 정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채는 발행과 통제가 아주 중요하다, 꼭 봐두십시오라고 했었는데 반갑게 들어왔습니다. 네, 정답은 당연히 바로 2번이었죠. 옳지 않은 것이니까. 되셨나요? 네, 갑시다. 자, 7번 변혁적 리더십. 자, 보세요. 변혁적 리더십이 중요하지. 앞에 그런 행태론적 관점, 행태론적 리더십, 상호론적 리더십 혹은 특성론적 리더십, 그런 것들보다 이 변혁적 리더십과 거래적 리더십의 비교를 반드시 구별하고 계셔야 된다고 강조를 했었는데, 가보죠. 자, 그러면 이 변혁적 리더십은 바로 적응보다는 조직의 안정을 강조한다. 이게 바로 전형적인 거래적 리더십이죠. 거래적 리더십입니다. 자, 기계적 조직 체계에 적합하고 개인적 배려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변혁적 리더십은 개인적 배려, 지적 자극이라든가 혹은 촉매지향적 리더십이라든가 뉴 카리스마, 이러한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조직의 혁신과 변화를 지향하는 미래지향적인 전범에 걸치는 최고 관리층을 위한 그러한 구성원과 리더 간의 자발성을 토대로 하는 리더십, 이걸 한마디로 변혁적 리더십이라고 불렀죠. 이 변혁적 리더십의 핵심적인 사람들이 바로 베스, 번스 이런 사람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학자들도 보세요. 제가 보지 말라는 사람 안 들어오죠. 봐두라는 사람은 들어오게 됩니다. 알았죠? 그러니 행작에 여러분이 지금 이 강의를 보시면서 느껴야 될 건, 행작 공부할 때 잡다고 하지 말아야 될 걸 제발 하지 마세요. 할 것만 하시면 됩니다. 그 할 것도 제대로 전공 수준에 맞게 심화시켜서 하시면 됩니다. 이게 바로 만행작입니다. 아셨죠? 자, 3번 부하에게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여 지적 자극, 그렇죠. 지적 자극만 있는 건 아니라고 했죠. 지적 자극도 있고 개별적 배려도 있고 그 속에서 촉매지향적 리더십도 있고, 알겠죠? 이런 것들이 다 변혁적 리더십으로 가게 됩니다. 4번 리더와 부하의 관계를 경제적 교환 관계, 이게 전형적인 말 그대로 대가 관계에 의해서 일어나는 이해타산적인 거래적 리더십, 바로 요 녀석의 이야기입니다. 이 문제는 전형적인 구문제답게 변혁적 리더십과 거래적 리더십의 비교로서 문제를 냈습니다. 자, 확인했습니다. 요 1권에 있는 내용까지 참고를 하시고, 다음 조직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이런 것을 냈습니다. 자, 조직이론의 전개로 한다면, 크게 본다면 고전이론, 그리고 신고전이론, 그리고 흔히 현대이론, 이렇게 완료적 분류해서 이런 체계로 분류해 볼 수 있는데, 자, 참고로 보면서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인간관계론은 동기유발 기제로서 사회의 심리적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이게 바로 신고전 이론의 인간관계론이 개인의 어떤 소속감, 정서에 의한 것을 주목하고 있죠. 자, 그래서 귤릭은 시간 동작 연구, 요 과학적 관련 귤릭, 요건 학자 가지고 잘 쳤죠. 이 과학적 관련 하면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론은 행작에서 기본적으로 봐둬야 될 사항이죠. 틀렸고, 고전적 조직 이론은 조직 내 사회적 능률을 강조하고 조직 속의 인간을 자아실현 이론을 강조하고 있다. 자, 고전적 조직 이론은 조직 내 사회적 능률이 아니라 기계적 능률이고, 이 사회적 능률은 오히려 신고전 이론에서 강조합니다. 그리고 또 인간을 자아실현적 존재까지 바라볼 수 있는 것은 현대 조직론적 관점까지 되었을 때 바라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3번도 틀렸고, 상호론은 모든 상황에 적용되는 유일 최선의 조직 구조를 찾는다. 이 유일 최선의 조직 구조를 찾을 수가 없죠. 상호론은 없습니다. 알겠죠? 이거는 유일 최선의 구조는 어디? 고전 이론에서 베스트 웨이를 찾고자 할 때였지만 결국은 실패했었죠. 네, 현대 조직론 상황 이론에 대한 설명도 틀렸습니다. 네, 자, 이런 내용들 만행작 1권 330페이지 참고로 보시면서 정렬하고 계셔야 됩니다. 전형적인 이론에 대한 관점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자, 9번 BSC 균형 성과표죠. 이건 시험에 낼 수밖에 없었을 거고, 그래서 우리는 이미 또또북을 토대로 해서 그리고 특강을 토대로 해서 준비돼 있었을 겁니다. 자, 이 1번에 조직의 장기적 목표와 단기적 활동을 연계할 수 있다. 이 BSC 밸런스 스코어카드가 갖고 있는 의미는 조직의 장기와 단기와의 관점, 장기하가 아니고, 알겠죠? 가수 장기하가 아니고 장기적 관점과 단기적 관점, 그리고 조직의 내부적 관점과 외부적 관점의 바로 균형. 그래서 밸런스 스코어 카드라는 개념을 갖고 있는 거죠. 하버드의 카플란 교수가 갖고 있는 건데, 이것과 더불어서 바로 이
내부에 있는 구성원뿐만 아니라 외부에 있는 고객이란 관점까지도 연동하고, 시점으로 본다면 바로 과거와 현재와 이러한 것들이 미래까지도 연동되는 이런 요소들을 다 갖고 있죠. 그리고 또 재무적 요소와 비재무적 요소도 연동해서 밸런스를 갖고 있고, 정말 밸런스 스코어카드 그대로입니다. 균형 성과 지표. 자, 그래서 이 네 가지의 영역으로서 업무 성과 그리고 학습 조직과 성장이나 측면까지 본다면, 자 이제 이 문제는 그 지표의 세부적인 걸 물었었는데, 제가 강의 때 지표 세부적인 거 물을 테니까 준비하세요라고 했었는데 가봅시다. 자, 1번 됐고 2번 재무적 성과 지표와 비재무적 성과 지표를 토대로 맞고, 재무적 정보 외에 고객, 내부 절차, 학습 성장 등 조직 운영의 필요한 관점을 추가한 것이다. 이게 바로 BSC의 네 가지 영역이었죠. 이 네 가지 영역은 꼭 확인하고 있어야 될 것들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고객 관점에서의 성과 지표는 뭐냐? 시민의 참여. 이 적법 절차 같은 경우는 바로 내부 절차에 대한 것들이죠. 그래서 고객이 아니고 내부 직원의 만족도, 직원의 내부 만족도, 이것도 바로 학습에 대한 이 내부적인 성장의 관점이죠. 이런 것들 지표가 틀렸죠. 지금 참여는 맞지만 고객 관점은, 그래서 세부적 지표로서 4번이 틀렸습니다. 10번 가죠. 정책 옹호 연합 모형. 이 모형은 뭐 제가 엄청나게 강조했던 모형이고 꼭 나올 거라고 했었죠. 이게 바로 뭐였다? 네, 지지 연합이라고 해도 되고, 정책 옹호라고 해도 되고, 정책 통합 모형이라고, 집행 통합 모형이라고 해도 되고, 이런 다양한 별명을 갖고 있고, 이 모형 꼭 준비하다 한다라고 강조했던 모형입니다. 외적 환경 변수를 정책 과정과 연계함으로써 정책 변동을 설명하다. 그래서 이건 다양한 하위자들의 연계에 의한 정치적 성향을 갖고 있는 모형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정책 학습을 통해 유저들의 핵심 신념, 이 신념, 제가 수업 시간에 장난까지 쳤었는데 신념이 신념 믿습니까? 가 아니라고, 알겠죠? 이해관계들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쉽게 변하는 아니죠. 그래서 이 모형은 단기 장기 매우 장기적인 모형을 지니게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틀렸죠 지금? 옹호 연합 사이에서 정책 갈등 발생 시 정책 중개자, 그렇죠, 정책 중개자, 이게 바로 정책 학습 모형과도 연동해서 봐야 될 거다라고 말씀드렸던 모형입니다. 옹호 연합은 그들에게 신념 체계가 정부 정책에 관철되도록 여론 정보인적 자원들을 동원하여 이러한 다양한 작용을 토대로 해서 이해관계적 모형을 갖고 있는 것이 정책 지지 연합 모형, 사바티의 바로 통합 모형의 대표적인 모습으로 보실 수 있는 거였습니다. 이 문제를 처음 봤다 그럼 절대 안 됩니다. 이 문제는 나왔군 하고 맞춰줘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네, 특히 만행자에서 엄청 강조했던 모양이죠. 자, 11번에 역관주의와 실적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우리가 인사행정의 전개 방향은 초기에 물을 때는 반드시 이러한 이론 전개, 즉 역관주의에서 그다음 실적주의에서 그다음 뭐였다? 적극적 인사행정으로 이렇게 전개되는 과정 속에서 물을 거라고 했는데 그 구조를 따고 있죠. 자, 역관주의는 개인의 능력과 적성, 기술을 공직 임용에 기준하고 있다. 이 개인의 적성, 능력, 기준, 이게 바로 뭐냐? 실적 아닙니까? 실적. 역관주의는 뭐였죠? 개인의 정당, 당파성, 이걸 기준하죠. 정치적 관념. 역관주의는 정치지도의 국정 지도력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정 지도력, 정치적 요소를 고려해 주는 게 역관주의니까 약화가 아니겠죠. 실적주의는 국민에 대한 관료의 대응성을 높여주고 있다. 실적주의가 관료에 대한 이 대응성을 높여줄 수가 없어서 그래서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네, 경직화되고 시민들의 반응을 못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적극적 인사행정으로 전환되는 이유, 비판받는 부분이죠. 4번의 실적주의는 공직 임용에 대한 기회균등을 보장한다. 이 기회균등 이거 조심하라고 아주 강조했는데 그대로 싹 나왔죠. 기회균등. 요 기회균등은 역관주의에서의 기회균등과도 쓸 수 있다 없다? 있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스왓 19라든가 기출 빅데이터 기필코 강의에서 반드시 했던 이야기입니다. 알았죠? 그러나 의미가 달라진다고 했었죠. 네, 요 내용이었습니다. 자, 다음 고위공무원단 제도, 땡큐죠. 이 고위공무원단 제도에 대해서도 우리가 정리를 했었는데 옳지 않은 것은 역량 중심의, 이 역량은 그냥 개인의 역량입니다만 특히 고위직 공무원의 역량 중심의 관리이면서 계급 아니죠. 계급이 아니라 1, 3급을 뭐한다? 없애고 범정부적 차원에서 인력 풀제를 활용하여 고위직의 성과를 지향해 가는 제도가 고위공무원단 제도의 목표였습니다. 자, 그래서 틀렸고
성과 책임, 그렇죠. 개방과 경쟁. 그래서 여기에 고위공무원단의 개방과 경쟁을 위해서 뭐다? 그렇죠. 바로 공모직위제라든가 개방형 직위제 같은 것들을 끌어들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자, 이 문제는 됐고 13번 가보겠습니다. 13번. 자, 4차 산업혁명. 이러한 전자정부 논의에서 확장될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이 이제 시사적 문제로 들어올 수 있는데 4차 산업혁명은 저번 기출에서 한번 노출됐습니다만 이제는 우리가 이 4차 산업혁명에 당황할 필요가 없죠. 물론 정렬됐고 준비한 그대로 들어와 있습니다. 자, 이 초연결성, 초지능성 이게 바로 4차 산업혁명에서 나타나고 있는 특징의 대표적이었죠. 이러한 것들이 그전 흔히 이야기하는 3차 산업혁명이라든가 2차 산업혁명 그 전 시대 변화랑 달라지는 점이 바로 이겁니다. 물론 여기는 IT 기술이라든가 기술적인 요소에 의한 발달을 배경으로 하고 가는 게 4차 산업혁명이죠. 그래서 대량 생산 및 규모의 경제 많을수록 좋다. 그리고 클수록 좋다. 이게 아니라 흔히 다품종 소량 체제로 넘어오고 거기서 더 진화되어서 어디로 갑니까? 나에게 맞는 개인별 맞춤 서비스까지 지향해 가는 것이 바로 4차 산업혁명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유비쿼터스 개념으로 실시간 언제 어디서든 어떤 기계를 통해서 언제나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마이 거버먼트 개념이 바로 4차 산업혁명이죠. 그래서 이것은 틀렸고 사물 인터넷 그렇죠. 사물 인터넷 같은 경우에 요 사례들도 나왔었고 그리고 AI라든가 그리고 빅데이터라든가 빅데이터 물론 우리 기본 기출 문제집 이름이기도 합니다만 빅데이터 밑에 4번 바로 들어죠. 빅데이터를 활용한 맞춤형 공공 서비스. 요 맞춤형이 뭐라고? 개인 맞춤형 공공 서비스. 그래서 마이 가버먼트 개인 정부, 개인 나의 맞춤형 정부라는 개념으로까지 확산되는 것이 4차 산업혁명의 유비쿼터적 정부 지향적 모형이었습니다. 자, 요런 용어들은 확인을 하고 계셔야 될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수업 때 강조했던 내용이고 다음 행정통제 이 문제도 요 행정통제 길버트의 통제론이 나오면 유형구별을 해야 된다라고 제가 또 특강에서 바로 직전에 콕 찍어드리면서 그 유형에서 특히 이 감사원은 뭐였다? 내부 공식 비공식 공식 통제라고 엄청 강조했죠. 그대로 적중됐습니다. 이건. 자, 파이너의 법적 제도 그리고 프리드리히는 내적 통제, 객관적인 통제. 프리드리히는 내적 통제죠. 요 프리드리히와 파이너의 논쟁이 바로 행정 통제론의 핵심적인 이론으로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바로 1번이 되겠죠. 1번. 자, 자치 경찰 제도입니다. 이 문제는 정말 대박이죠. 이 자치경찰제도 제가 이거 꼭 나올 준비를 하세요라고 또 특강에서 기본서에는 없지만 이건 꼭 봐두셔야 됩니다라고 자치경찰제 원래 실시 7월 달에 실시와 더불어서 이 제도는 어떤 논리를 갖고 있는지를 준비하세요라고 하면서 이건 집권과 분권 즉 중앙 집권이냐 자치 지방 자치냐의 논리랑 똑같이 갈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문제는 그렇게 풀라고 제가 했습니다. 또 특강 영상이 올라가 있으니까 근거 자료가 그대로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많은 제도 변화가 있고 행정학에 많은 변화가 있고 개선되고 개정된다 하더라도 당황하지 마시고 제가 안내드린 것만 보시면 된다고 말씀드렸던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그렇죠? 뭐 공수처라든가 이런 거 안 나온다고 제가 과감하게 말씀드렸죠. 안 나옵니다. 아니 못 냅니다. 하지만 낼 건 낸다고. 하지만 자치경찰제도에 예를 들어 국수본, 국가수사본부의 구조까지 안 들어가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알겠죠? 바로 이 문제를 토대로 해서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행정은 해야 될 바를 정확히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책만 줄줄 읽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제대로 된 기본 강의를 토대로 체계를 잘 잡고 가야 된다는 점 알겠죠? 단순히 기출만 돌려가지고 역으로 쳐가지고 그냥 외워버린다. 아주 위험하고 떨어지기 위한 방법입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알았죠? 자, 자치경찰제도 그래서 지역 실정에 맞는 치안 행정 그렇죠. 자치적 개념에서 들어갈 수 있고 경찰 업무의 통일성, 효율성, 규모의 경제 이런 것들은 어디에 사용하고 있다? 중앙경찰, 중앙집권에 놀렸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제주가치경찰단은 주민생활활동에 위한 사무를 수행하다. 이 제주도는 사실 출전이 제가 봤을 때 그냥 공연히 끼워넣은 겁니다. 알겠죠? 핵심은 1, 2번에 있습니다. 자, 4번에 자치경찰 사무를 관장하여 광역자치단체 시도경찰위원회 그렇죠. 통제를 위해서 바로 이 위원회 제도를 두도록 해뒀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 15문제 만행작 특강을 들으신 분들은 즐겁게 나왔군 하고 맞추셔야 될 문제였습니다.
잘 맞추셨죠? 네. 물론 이런 내용들이 이러한 자치경찰제 같은 내용들이 개정 2021년 기본서는 다 반영되어 있습니다. 제 기본서가 여기 이미 나와 있는데 이게 이미 시험치 5월 달에 출간되어 있는데 여기는 다 반영되어 있죠. 미래를 적중하는 기본서입니다. 아셨죠? 네. 강의도 2022년 기본 강의 이미 런칭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참고하십시오. 네. 자, 다음 16번 가보죠. 지방자치단체 예비비입니다. 이 예비비 제도, 우리 국가중앙행정 예비비와 더불어서 예비비에 대해서는 뭐 100분의 1 구조를 꼭 기억하세요로 했더니만 100분의 1 이미 들어와 있죠. 자, 그러면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을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카운팅 계산한다. 일반에게 예산총액 100분의 1 땡큐입니다. 이런 거 숫자 꼭 비법 특강, 숫자 특강에서 강조했던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숫자 특강에서 지방의 예산액 첨부된 감액의 지출 항목에 대해서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다. 자, 이건데 이거는 법조문과 관련돼서 들어오게 되는데 지방의회에서 깎았는데 그걸 예비비로 또 사용할 수 있느냐? 이건 안 됩니다. 못한다라고 법에 딱 규정해서 막아뒀습니다. 그리고 재난 관련 목적 예비비는 별도로 예산을 예상할 수 있다. 네, 예비비에 대한 제도 법령 특권과 더불어서 같이 볼 수 있었던 제도였습니다. 자, 17번에 앨리스 모형입니다. 앨리스 모형 나올 만한 모형이었죠. 당연히 정리했던 모형이고, 자, 앨리스 모형은 쿠바 미사일 사태를 계기로 해서 앨리스 모형 1, 2, 3 이렇게 세 가지 관점을 갖고 세 가지 모형으로 전개되고 그 특성들이 서로 배타적이지 않고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렇다면 자, 쿠바 미사일 사태, 그래서 각자가 선호하는 대안을 제시했는데 대표자들에 대해서 여기 갈등 타협들 거쳤고 서로 갈등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이런 것을 있었는데 어느 정도 있었지만 완벽하지는 않지만 이런 갈등 타협 과정을 거치면서 나타났었다. 이런 상태에서 나타난 것은 바로 뭐다? 바로 대표적인 모형 3에 나오는 관료정치 모형입니다. 하위의 개별적인 주체들 간의 상호 갈등이라든가 타협적 결정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모형 3. 관료정치 모형이었죠. 조직과정 모형 뭡니까? 하위의 느슨한 체계에 의한 결정을 바라보게 될 것이고, 합리적 행위자 모형은 조직의 유기체적 관점에서 정확하게 일관되고 정책적 변형이 없는 일관된 이러한 모형들이 바로 합리적 행위자 모형이었죠. 쓰레기통 모형, 그냥 출제위원이 그냥 쓰레기스럽게 넣습니다. 이런 쓰레기를 찍으시면 안 되죠. 알겠죠? 네. 자, 관료정치 모형이 되겠습니다. 관료정치 모형. 자, 이런 사례형처럼 이렇게 케이스화 시켜서 들어온다 하더라도 이런 지문 자체에 여러분이 당황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거야말로 당황하시는 분들은 전형적인 두 문자만 암기하고 그냥 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 이런 걸 보면 헉 하겠지만, 우리처럼 내용을 알고 들어갔을 때는 이런 문제들은 전혀 당황할 이유가 없습니다. 네, 그 점도 참고로 하십시오. 자, 18번 가보겠습니다. 신제도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자, 신제도에 옳지 않은 거. 요 해설 자료들 네이버 카페 만행자기에 올려뒀으니까 네이버 카페 만행자에 들어가셔서 빨리 다운받아서 보십시오. 네. 신제도주의도 예상했던 문제였는데, 자 보세요. 제도는 법률, 규범, 관습 등을 포함한다. 구제도주의와 달리 굉장히 넓게 본다라는 것이었죠. 그리고 역사적 신제도주의의 제도의 경로 의존성 맞습니다. 사회학적 제도 신제도주의는 적절성의 논리보다 결과성의 논리, 아니요, 반대입니다. 결과성보다 이 적절성의 논리, 그래서 정당성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아이소모피즘의 동형화의 논리까지 사용하고 있었죠. 이 3번 이거 요번 이 문제 나오고 나서 제가 봤더니만 요번에 2022년 교재로 만든 이 기본서의 140페이지에 이 문장이 그대로 와 있습니다. 제가 심화로 딱 해놨던 그 문장이 그대로 들어와 있습니다. 문장까지 적중해놨습니다. 알겠죠? 자, 적중했다는 걸 지금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의도도 있지만, 그보다는 여러분이 보셔도 알다시피 행정이란 이 방대한 바다에서 아무거나 덥석덥석 하지 마시고 제대로 정리되고 준비된 교재를 토대로 해서 정확하게만 해두시면 지금 이번 시험 같은 경우에 18번까지 진행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죠. 맞출 수 있습니다. 이미 90점을 확보하신 거죠. 이게 바로 앞으로 행정을 하셔야 된다면, 아니 2022년을 위해서 행정을 선택을 반드시 하셔야 되겠죠. 하셔야 된다면 당연히 행정은 제대로 바로 해야 될 것을 정확히 하는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것, 이게 오늘의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될 부분들입니다. 사실은 알겠죠? 물론 이번 시험에 고득점 하신 분들은 잘 엄청 수고하셨고, 네.
자, 합리적 상태 신제도주의 제도가 합리적 행위자의 이기적 행태를 제약한다. 바로 이기적 행태를 제약한다는 말은 바로 자기의 이해관계에서 유리하냐 불리하냐 손해냐 이익냐를 토대로 해서 판단해가는 제약성 상태를 지니게 되는 거죠. 네, 선호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19번 가보죠. 정책 실험에서 내적 타당성을 위협하는 요인. 요 용어 정리도 바로 또 특강에서 바로 했던 따끈따끈 핫 아이템이었죠. 저는 아예 외적 타당성 조인 빼버렸고 내적 타당성만 했었습니다. 자, 사전에 측정한 경험한 실험 대상자들이 이 내용에 익숙해져 버렸다. 사전에 테스트했던 것들에 익숙해져 버려서 나타나왔다. 그래서 영향을 주는다. 이게 바로 뭡니까? 전형적인 검사 요인이죠. 요 검사 요인과 검사 도구, 측정 수단 요인을 구별해 두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선발 요인은 바로 통제 집단과 비교 집단의 선발이 구성일을 다르게 할 때 나타났던 거였고, 상실 요인은 바로 자연스러운 이탈이었죠. 이탈. 역사 요인은 바로 사회적 역사 혹은 사회적 사건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것. 제가 코로나를 한번 설명을 드렸을 겁니다. 이러한 것들이 바로 정책 실험 용어 정리였습니다. 자, 검사 요인 되셨습니까? 또 보게 돼 있고 기본세도 당연히 정렬했던 내용입니다. 자, 20번 제가 봤을 때 2번 지방직 구급 문제는 바로 이 20번이 출제는 그래도 자존심상 만점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방자치론 7급, 만행작 지방자치론 7급까지 진행하실 분들은 당연히 맞출 수 있는 문제였을 거고, 설사 틀렸다 하더라도 뭐 이 정도는 그럴 수 있다라고 인정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나 내용상으로 좀 파악할 게 있습니다. 이 기관 구성 형태에서 우리가 전형적으로 기관 대립형과 기관 통합형의 이 두 가지 모형을 많이 보시지만 사실 행작은 이런 측면에서 보면 확장 가능성이 굉장히 넓은 과목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런 전공화됐을 때는 이제 전공에 맞게 제대로 된 수준의 정확한 접근을 하셔야 되는 거지 대충 그냥 굴러가는 형태로 공부하시면 안 된다는 걸 나타내 줄 수도 있습니다. 자, 옳지 않은 거 됐는데 강시장 의회형 이건 기관 대립형이죠. 말 그대로 스트롱, 즉 이거마다 우리나라 바로 전쟁 강시장 의회 기관 대립형의 구조를 갖고 있는 나라였죠. 그래서 시장이 강력한 정책 리더십 맞고, 위원회 형태는 주민이 직선을 선출해 의원들의 집행부서의 장을 맡는 형태. 그래서 기관 통합형에서 위원회형 구조를 지닙니다. 이런 미팅 형태. 그래서 갈베스톤 형태라든가 영국의 위원회 형태들이 있고, 다음 약시장의회형은 일반적으로 의회가 예산을 편성한다. 강시장과 달리 약시장은 기관 대립형 중에 바로 이러한 형태 의회의 권한을 좀 더 크게 갖습니다. 4번에 의회 지배인 형태, 요 유형은 잘 나오는 유형은 아니었습니다. 좀 절충형 모형으로 나오는 유형인데, 자, 매니저라는 개념을 사용해서 시지배인이 의례적이고 명목적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의회가 책임성을 갖고 있지만 집행에 대해서는 매니저 네가 알아서 해라, 너가 책임져라 라고 해서 집행을 아예 책임지워 버립니다. 이게 바로 시지배인, 시티 매니저 형태에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의례적이고 형식적인 게 아니라 실질적 집행력과 책임을 갖고 갑니다. 이게 바로 시티 매니저의 개념을 갖고 있는 개념이죠. 네, 이거입니다. 4번. 네, 자,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번 21년 지방직 서울시 급 문제에 대해서 해설을 한번 쭉 봤습니다. 자, 자료들은 네이버 카페 만행작 있죠. 결국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기에 대한 내용들에 대해서 놓친 것들은 반드시 점검을 하셔야 되고, 또 다음 시험을 군무원이나 다음 시험을 준비하셔야 된다면 이제 행작은 제대로 된 행작을 토대로 해서 이해와 체계를 가장 쉽고 명확하게 정렬을 하고 계셔야 되고, 그리고 그것이 바로 어디에 실전에 들어갔을 때 불필요한 것을 제거하고 해야 될 것을 정확히 하는 행자, 이게 바로 만행작이 항상 강조하고 있는 법문이죠. 그래서 결국 이제 저의 열광과 여러분의 열공이 합격이라는 건 또 증명이 되었고, 만행작의 라이브 또또 특강과 총정리 특강에서 그렇게 강조했던 것들 그대로 19문제 쏟아져 들어오고 있죠.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내년도 똑같습니다. 이제 행작을 잘못 휘둘리지 마시고 제대로 된 행작에서 반드시 고득점하여 전공 과목 시대에 이제는 행작도 100점 만점에 100점입니다. 아셨죠? 100점의 점수를 꼭 획득하는 기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 여튼 오늘 시험 치신 모든 분들 초시생이었건 이번에 합격을 바라보시는 분이었건 재생이었건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조금 여유를 가지시고 이 내용들에 대해서 다시 다운받으셔서 찬찬히 한번 검토해 보시면서 내가 행사기 어떤 부분이 놓쳤고 어떠한 상황이 있었던가라는 걸 복기해 보는 것이 이제 한 발짝 미래를 가기 위해서 참 좋은 계기가 되겠죠. 네, 자 그럼 2022년 강의와 더불어서 세기본스 이미 나왔고 이 강의와 수업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